많은 이들이 그냥 학생 문항을 쭉 한번 풀어봤는데, 풀면서 궁금한 점들이 이렇게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GPT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어, 임신 주차에 따른 태아의 성장 영향 요인을 나타낸 그래프에서는 태아의 성장 영향 요인이니까 태아 시기에 성장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따라서 배아 시기에 뭔가 기관 형성에 있어서 올가노제네시스에 있어서의 기형 발생 같은 거는 알 수 없고, 정보를 따라서 그래프상으로는 해당 요인이 34주 이후부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냈지만, 이거는 태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고, 그 전에도 거의 이 시기에 태아 또는 배아에게 뭔가 기형 발생 같은 가능성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태아의 성장을 나타낸 거고, 다른 요소들이 많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콘클린 연구 중에서 옐로 피그먼트 연구 중에서 궁금했던 소재가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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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실 좀 엄청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새로 알게 된 사실이어가지고, 존술스탄의 예쁜 꼬마 선충 연구에서 존술스탄이 뭐 염색이나 아니면 다른 효소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안 한 굉장히 피지올로직을 하는 연구였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염색을 안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세포 자체가 투명했기 때문이구나를 이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음, 이 선제에서 제가 일단 뉴럴 크레스트 셀이랑 파렌시르 바이러스 둘다 안면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얘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또 메소derm과도 상호작용을 해서 안면 발달이 가능해지는지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음, 파렌치엘 아치는 어떤 하나의 하나의 배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외배역, 중배역, 내배역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뉴럴 크레스트 셀도 이동해서 들어옴으로써 퍼렌시얼 아치를 구성하게 된다. 음, 그러니까 아마 뉴럴 크레스트 셀도 앞면 쪽에 연골과 뼈, 이런 중간 조직들, 보통은 메소derm이 생성을 하는 그런 조직들을 엑토derm에서 유래된 뉴럴 크레스트 셀의 얼굴 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메소derm이 일반적으로는 근육혈관으로 분화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얘네가 얼굴 부분에서 앞면 부분에서 서로 상호작용해서 그런 얼굴의 입체적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궁금증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음, 그다음에 풀모너리 스스텐츠에 대한 문제에서 궁금했던 선지가 하나 있는데
보통 세포막에서는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면서 소수성이 안쪽에 위치하고 신수성 부분들이 바깥쪽에 위치하고 하는데 이러한 인지질이 세포 표면과 같이 물이랑 공기가 같이 접하고 있는 그러한 경계면에서 작용을 할 경우에 이중층이 아니라 아마 한 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따라서 물 쪽으로 친수성이 나열되고 공기 쪽으로 소수성이 나열됨으로써 스스로 자기 조립을 한다. 그래서 인지질들이 수면 위에 한 층으로 배열이 되고 결론적으로 물 분자 간의 결합을 방해해서 표면張力을 감소하는 그런 원리구나. 그다음에 또 다른 문제에서 뉴럴 클래스셀에 대한 또 다른 선지인데 음, 뉴럴 클래스셀 변이로 횡격막 근육이 불완전 발달해서 횡격막 결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런 선지가 있었는데 그럼 뉴럴 클래스셀은 횡격막 직접적인 주요 구성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역할을 한다. 그게 없는 거죠. 심장, 신경절. 이 선지 자체가 틀린 선지였어가지고 결론적으로 뉴럴 콜셀은 횡격막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고 뉴럴 크레스셀은 기본적으로 머리 부분 두 개와 안면 구두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다음에 신경 발달에 아마 또 꽤 영향을 미친다고 알고 있었고 신경전 그리고 심장, 멜라닌 세포, 부신, 수질 등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데 횡격막은 메소derm 유래이기 때문에 뉴럴 크레스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틀린 선지였습니다. 그다음에 아트리오세프로디프트 자신감과 우심방 사이에 습성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아서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분리형이 분리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 정답 선지가 ASD는 출생 직후부터 심각한 증상에 시달리지는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살짝 이해가 안 돼서
음, 기본적으로 출생 초기에는 크게 심각한 증상이 없는 이유가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압력 차이가 침실보다 작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그 압력 차이가 적은 이유는 태어난 직후에는 폐혈관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아서 폐혈관 저항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혈류가 적고 우심방의 압력도 상대적으로 높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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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방은 사실 혈액을 받아들이는 쪽인데, 그 심방 압력이 결정되는 요인은 결국 심실의 영향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좌심방의 압력이 더 큰 이유는 좌심실 때문이고,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을 방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높고, 그에 따라서 좌심방도 압력이 높다. 결론적으로 좌심방, 좌심실이 모두 오른쪽보다 압력이 더 높은 그런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유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좌심방의 피가 우심방으로 새게 되니까 우심대가 평소보다 많은 혈액을 처리해야 돼서 점차 부담이 커지겠군. 이게 맞는 성지였는데, AST에 걸리더라도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에 혈압 차이가 평소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좌측, 좌측이 더 압력이 높다라고 추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심방에서 우심방으로 피가 새게 되는 게 아닐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진방 압력이 계속 더 높기 때문에 션트는 유지된다. 흡연은 유지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좌심방 압력이 더 높은 게 초기에는 유지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좌에서 우로 이제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가 뚫렸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가 계속 쏠리게 되고, 결론적으로 오른쪽의 압력이 너무 커지게 돼가지고 말기에는 우심방 압력이 좌심방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결국
그 션트의 방향이 역전이 되고 말기에는 그로 인해서 청색증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에이센맨걸 증후군. 음. 비가역적 상태이며 ASD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ASD를 너무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초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 압력 차이가 역전되고 바뀌면서 혈류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구나.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서버스 다음 국에서 유전물질, 세포 간의 유전자 발현 패턴 차이가 점점 크지게 되는데 유전물질이 다르다는 표현은 세포의 유전자 발현 차이. 식도에서 갑자기 레스피라토리 다이버티큘럼이 생기는 이유는 그 식도의 세포 사이에서 유전물질이 다른 세포들이 유입되어서 분화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문장이 조금 헷갈렸는데, 네,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식도에서 갑자기 호흡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유전은, 음, 근데 세포가 유입되어서 세포가 유입된다. 아, 그래서 탈탄삼지, 그래서 탈탄삼지인데 세포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그 존재하는 세포들 중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위치랑 신호가 달라지면서 이제 호흡기로 분화가 되게 된다. 아, 그런 원리, 그런 의미에서 틀린 상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세포들이 식도 사이에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식도에 있는 식도 세포들 중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나게 되면서 호흡계로 분화하게 된다. 음,
외부에서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가진 세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배업 세포, 같은 엔도더럼 세포였지만 점차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달라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유전자의 예시로 이제 SOX2, SOX2가 발현되게 되면 식도 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NKX 2.1이 발현되게 되면 호흡계 쪽으로 발달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내용의 선지였습니다. 그 틀린 선지를 맞는 선지라고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어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텔리도마이드가 이제 사지 발달을 막고 그다음에 혈관 신생을 억제한다. 라는 내용은 원래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도마이드의 이런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그런 과정을 이용해가지고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기도 하는지 실제 임상에서도 그런 식으로 쓰이는지가 궁금했는데 실제로도 종양 억제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탈리도마이드가 꼭 무조건 나쁜 약물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생혈관 생성 관련 인자들을 억제하거나 음, 그런 VGF, BFGF 이런 것들이 growth factor, 그러니까 성장 요인 말대로 인자를 분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뭐 막 전자인자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성장 인자들, 성장 요인들인 것 같은데 탈리도마이드는 얘네들을 억제해서 신생혈관 생성을 이제 막는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동양도 계속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싶으니까 혈류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탈리도마이드가 당연히 이러한 혈류 공급을 막음으로써 종양을 억제하는데도 효과적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실제 임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탈리도마이드가 쓰이는가 했는데, 실제로도 치료제로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음, 상암치료제로 사용되긴 하는데, 기형 유발의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그게 임신했을 때, 섭취했을 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오히려 암 환자에게서는 뭔가 종양을 억제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음, 이거 보통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이제 respiratory diverticulum 호흡기 싹이 식도랑 분리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기형이었는데 pharyngeal arches랑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식도랑 분리되는 거랑은 다른 건데 어, 인중 자체에서 호흡기 싹이 유래하진 않고 인두 호흡기 싹이 해부학적 위치상 인두의 벤트럴 월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기관계랑 식도랑 분리되지 않았을 때처럼 뭔가 그런 문제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다가 파렌지얼 알렉시스 인두궁이랑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제 해부학적 기형이나 인두후대 해부학적 기형이나 이런 음성장애 같은 게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식도랑 비분리되는 거랑은 다른 개념이다라는 사실. 아, 오케이. 어쨌든 식도랑 분리되는 건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파렌지얼 알렉시스도 해부학적 위치상 파렌스 인두 자체가 이제 그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가 안 됐을 때 좀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형성 과정에서 그 루핑이랑 그다음에 세텀이 형성되는 거랑 선호 관계가 조금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원래 알고 있었는데 루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세텀, 중격이 형성이 되는 순서로 알고 있었는데 음, 음, 신장 루핑이 완료되기 직전 또는 동시에 시작된다. 어, 신장 루핑은 4주차 중반 사이에 일어나고 심방 중격의 형성은 바로 그 시기 후반부인 약 28일경에 시작되는데 그 형성 시점이 거의 겹쳐서 이 선후 관계는 명확하게 나누기는 애매하고 뭐 어쨌든 대략적으로 루핑이 끝나면서 중격 형성이 시작되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그게 딱 이렇게 선후 관계가 명쾌하게 나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방 중격의 형성은 루핑이 완료된 후에 시작한다는
틀린 말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틀린 삼지라고 넣은 거 있습니다. 동기가. 음, 오시레이션 벡터가 포스테리어에서 형성되어서 진동하면 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안으로 형성되는구나. 음, 포스테리어에서 형성, 그러니까 오실레이션 팩터가 뒤쪽에서 형성되는 거는 맞는데, 이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엘롱게이션 자체도 어, 뒤쪽 방향으로 길어지는데, 근데 오실레이션 팩터 자체가 뒤로 이동하는 건 아니다. 뒤쪽을 시작해서 앞으로 진동하면서 전달된다. 음, 말이 좀 헷갈리긴 하는데, 이 순지 문제는 어쨌든 오실레이션 팩터가 뒤로 이동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음, 네, 오실레이션 팩터가 뒤로 이동하는 거는 아니, 음, 그 WNT 같은 힘 결정 인자들이 뒤쪽에 포스테리어 쪽에서 그 농도고 안테리어 쪽에서는 레티노이크 애시드 그런 분홍도인데
그냥 요 수정된 맞는 문장을 보는 게 더 덜 헷갈릴 것 같은데, oscillation 팩터는 posterior prismatic mesoder, prismatic mesoder, 최절 형성되기 전에 뒤쪽 부분에서의 중배엽에서 생성되는 건 맞는데, 그 웨이브처럼 전달되는 거는 anterior 방향이고, 그다음에 그 앞쪽 부분, anterior 쪽 부분에서 레티노이드 애시드와의 그레이디언트 긴 게 웨이브프런트에서 만나서 일정한 위성에 도달하면 최절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완전 명백하게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실레이션 팩터가 운동하면서 뒤로 이동한다 라는 말 때문에 틀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뒤로 이동하는 게 아니다. 안테리어로 이동해야 하고 진동하면서 그 다음에 그 안테리어에 있는 신호와 만난다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깔끔하게 표현을 한다면 경계 지점에서 페이스가 맞아야 형성된다. 그러니까 경계 지점에서 만났다. 단순히 앞쪽에 있는 신호가 아니라 그 경계 지점에서 만나야 한다. 농도 경계.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반층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하반층이 이게 눈이 사실 저는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눈의 경우에는 뭔가 막 계통 형성되고 그런 얘기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뇌와 안구를 구분짓는 분화 실패. 음, 눈을 나누는 중격이 형성되지 못하면, 그러니까 눈을 나누는 중격도 형성이 되는군요. 그리고 이게 형성되는 거는 전매가 좌우로 먼저 분할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눈도 분할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뇌가 먼저 좌우 방구로 분할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양쪽 이제 측방에서 옵틱 베슬이 생성이 되고, 이게 저희가 배웠던 그 코 옆쪽에서 생기는 옵틱 베슬, 옵틱 핏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얘네가 각 안구로 분화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들라인 스트럭처, 그러니까 중격도 마찬가지로 형성이 제대로 되어야 양안이 분리될 수 있다. 음, 눈 사이에 형성될 눈 사이 중격이 생기지 못한다. 음, 어, 네, 그럼 여기서 제가 새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눈도 코, 코나
그러니까 양쪽 코나 아니면 이제 코랑 입이나 뭐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소화기관과 생식기관 등등 여러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눈 또한 그 사이에 중격이 형성되어야 정상적으로 양쪽 눈이 형성이 될 수 있고 그게 실패했을 시 혈관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반신은 두 개의 눈이 합쳐져서 발생한다고 이해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눈이 분리되지 못한다. 애초에 중격이 사이에 생겨서 분리되었어야 할 두 눈이 분리되지 못해서 생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양수 문제 중에서 생각해보니까 산소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서 산소와 같은 기체는 양수를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되는 게 아니라 태반을 통해서, 그러니까 태반이나 아니면 뭐 라쿠나 네트워크 같은 구조를 통해서 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산소나 CO2가 확산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양수에는 그럼 산소 같은 기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음, 음, 역시나 양수에는 산소 같은 기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이제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 이유는 어, 그 이유는 산소 자체가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음, 아, 그러니까 태아가 실제로 뭔가 기체 교환,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러한 기체 교환은 태반을 통해서 태반 또는 이제 피를 통해 가지고 하는 과정이고 양수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호흡기가 발달한다라는 그거는 호흡 운동이긴 한데 기체 교환을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기계적 연습 운동이다라는 그런 내용. 음, 그러니까 양수는 산소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그 물리적인 운동을 시켜주는 거다.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해박적으로 맞는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의심증이 발달을 했을 때, 내 심장뿐만 아니라 다른 내장기관들도 위치가 좌우반전이 되는데, 아, 감도 산통이, 어쨌든 이 환자가 복부에서의 산통 형태의 통증을 호소했으니까, 감도 산통은 맞긴 한데, 이제 다른 점은 보통은 담낭이 우상복부에 위치해서 또 오른쪽에서 그 통증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이 환자는 의심증이 나타나고, 따라서 담낭도 왼쪽에 위치하고, 그래서 복부 왼쪽에서 산통을 호소했다. 음, 결론적으로 담도산통으로 진단한 거 자체는 이제 맞는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심증도 맞고 담도산통도 맞는데 그 담도산통이 왼쪽에서 발생한 게 이제 평소와의 다른 부분이다. 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 CT로 해부학적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왼쪽에서 발생했다는 거는 이제 평소랑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네, 이해됐습니다. 어, 이 부분에서 제가 헷갈렸던 거는 아까 앞에 선지에서 양수에는 산소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왜 태아가 과도하게 성장해서 양수량이 적어졌을 경우에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양수에는 산소가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직접 원인이 양수량 그 자체는 아니고 태아의 대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방 기능의 상대적 부족. 음, 역시나 산소는 태반을 통해 가지고 모체로부터 전달을 받는데 태아의 크기가 클수록 산소의 요구가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태아의 크기가 커지는 거는 양수 때문이 맞는데 그로 인해서 산소 수요의 요구가 커지게 되고 상대적 저산소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상대적 저산소증. 음. 이 양수의 양이 줄어들어서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폐하가 커져가지고
태아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 태아가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태반으로부터 받는 산소의 양이 부족해져서 저소수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음, 네, 네. 이 원리가 이해가 됐습니다. 음, 다음에 문제에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ACTH랑 프로덕틴이 나왔는데 얘네가 태아의 폐호흡 능력과 관련된 호르몬이다라는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부신 자극,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인에서의 코르티졸 분비를 증가시켜서 폐 성숙을 간접적으로 촉진한다. 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직접적으로 폐에 작용하진 않지만 얘는 프로락틴은 출생 직전 폐에서 클로라이드를 흡수하고 CL을 흡수하고 소듐을 배출함으로써 물 제거. 아, 그러니까 출생 직전 폐에서의 이제 원래 그 양수 같은 걸로 차 있었던 그 폐에 물을 제거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요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인 것 같습니다. 음, 음. 요거는 문제에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따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프로락틴이 출생 직전에서 물을 제거하는 이전 세포 상피세포에 적용해서 이온 수송 경로를 조절하고 상tab적으로 그러니까 프로락틴이라는 호르몬은 이 세포 상피세포에 직접 적용을 해서 에피텔리얼 나트륨 채널이 활성화가 되면 나트륨이 세포 내에서 세포 안으로 들어오고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칼륨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나트륨이 이동하면 삼투압에 의해서 물도 따라 나온다. 그래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이동시키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도 따라 나온다. 음. 아, 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프로락틴이 개시를 하면서 이 나트륨 채널, 그 다음에 나트륨 칼륨 ATPase가 활성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트륨이 재흡수가 되고, 그러면서 물도 같이 따라 나온다. 그 이유는 삼투압 때문이다. 음, 오케이. 그다음에 부갑상선으로 칼슘. 음, 부갑상선 호르몬은 원래 칼슘 항상성과 뼈 대사에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태아는 태반을 통한 모체의 칼슘 공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태아기에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다음에 그거는 말이 좀 애매해서 기관과 식도의 윗부분이 붙어 있는 형태에서 식도가 발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식도가 발달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식도가 발달되지 않았다가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는 식도 자체가 발달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연결이 실패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장은 조금은 애매한 것 같은데 일단은 넣어보겠습니다. 음, DNA 메틸화는 CpG 섬의 사이토신 용기에 메틸기를 붙이는 과정이다. 결론적으로 유전자 발현이 억제가 되는데
그래서 일시적인 억제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유전자 발현 억제 기전이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구적인 거지만 예외는 존재한다. 어, TET 요소 같은 게 적용해서 이제 탈메틸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일시적인 억제라기보다는 이제 영구적인 억제다. DNA 메틸화는. 음, CPG 섬이 C랑 사이토신이랑 구아닌이 같이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섬이 무슨 뜻일까요?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어, 유전자 프로모터 근처에 위치하며 유전자 분해를 하냐. CG 짝이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고농도로 밀집된 DNA의 한 영역을 CPG 섬이라 부른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CPG 섬이 프로모터 근처에 많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프로모터가 결론적으로 전사를 시작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조절의 효율성 때문에 이게 타깃이 된다. 메틸화에 타깃이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음. 토요일에는 발생 초기에 메틸화가 한번 지워졌다가 다시 새롭게 설정되는데 이걸 에피제네틱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받은 DNA 메틸화 패턴이 대부분 제거되고 새로운 조직체계적 메틸화 패턴이 형성되는데 어, 기존 메틸화 패턴을 지우고 모든 세포가 새로운 운명을 가질 준비를 한다. 되게 신기한 현상이네요. 음, 음, 음. 알겠습니다.
폐 기체가 들어가 부풀지도 이거는 폐 기체가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진 않으니까 요거는 아닌 것 같고 피터스라는 식장이 아마 문제일 것 같은데 피터스라는 말 자체가 뭐 출생 이후에는 피터스라고 안 부르는 거지. 음, 뉴본, 신생아. 그러니까 그 출생을 기준으로 태아에서 신생아로 용어가 바뀌기 때문에, 명칭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장이 왜 틀린 문장이 되는 것 같냐면, 피터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피터스라는 말 자체가 아직 출생이 안 됐다는 말인데, 그럼 출생이 안 됐고, 양막 안에 있을 때는 양수를 들이키기 때문에, 애초에 폐에 기체가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고, 그래서 피터스의 폐에 기체가 들어가 부풀지 않는 현상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in vivo fertilization을 통해서 클리베지 컴팩션 등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GPT 상으로는 거의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일단 삼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긴 한데 아마 오타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이게 마지막 저의 궁금증인 것 같은데
음. 정상적인 서펙텐트는 포스포리피드가 9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프로테인들이 10% 정도 되는데, 이런 구성적인 부분들, 질적인 부분도 서펙텐트가 제대로 작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RDS에서 나타나는 질적 이상의 예시로는 이제 이런 DPPC, 포스포리피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서펙텐트 프로테인들이 부족하거나 대체적으로 뭔가 하나가 부족해졌을 때 이런 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을 통해서 이런 DPPC나 단백질 발현을 촉진할 수도 있고 인공 서프텐트를 투여한다. 요거는 수업이랑 문제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이고 선천성 결핍증도 존재한다. 이런 경우에는 유전적 결함 때문에 폐 이식이 유일한 치료가 될 수 있다. 음, 네, 그럼 제가 표시해놓은 궁금했던 부분들은 다 GPT 통해서 확인한 것 같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